머리로는 이해는 해요. 아, 그 밀가루 음식 줄여야지. 이해는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생각하세요. 밀가루가 먹고 싶다? 혹시 내 몸에 해외에 있는 그 역류성 식도염 관련된 의사 콘텐츠에서 네. 되게 많이 등장하는 식품이 있어요. 뭔가 충분히 먹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음식에 대한 탐닉이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면 석 달 동안 카페인 끊고 수면 잘 챙긴 것만으로도 없어졌어요. 부정맥이. 네.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그 턱을 키토식이라는 식이요법으로 넘었다면 근데 이 지지부진한 지하 1층에서의 어떤 그 턱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줬던 게 이제 그때 받았던 장치료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이제 메이님의 어떤 지금까지 여정을 들었으면 진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시점에 메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야, 이 주제는 진짜 중요했구나. 이거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돼.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제가 식단을 한 지가 횟수로는 올해가 8년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 시간을 그래도 어쨌든 놓지 않고 이 식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동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시작은 저도 다이어트였어요. 체중 감량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컨디션 그리고 그 컨디션 중에서도 제일 눈에 보이고 내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던 부분이 사실은 피부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가려움증이나 이런 건 진짜 죽을 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지는 질환들이에요. 사실 피부 질환들이 대부분의 뭐 아토피라던가 뭐 그런 것들. 건선도 있었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저는 또 여자고 외모를 굉장히 사람을 판단하는데 되게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피부가 안 좋다, 특히 얼굴 피부가 안 좋다라는 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로 작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뭔가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식단에 빠르게 돌아가고 이 동기부여가 결국은 어쨌든 내 컨디션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 이 식단이 컨디션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식단을 이렇게 오래 지속을 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더라고요. 단순히 체중 변화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컨디션과 피부로 드러나는 이 반응이 너무 좀 크리티컬했던 거죠,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식단 관리를 할 때 안 할 때 차이가 너무 크고 맞아요. 할 때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중간에 나갈 때도 있었지만 쭉 돌아와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맛있잖아요.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얻었던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저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진 게 제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단 관리든 건강 관리 할 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 좀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상황에서 이 다이어트의 목적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건강해지고 싶고 활기차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이런 욕망들은 다 소중해요. 네. 하지만 그 욕망들이 정말 진정한 나를 위한 욕망인가? 이 고민은 한번 해보고 그 욕망을 따라가야지 그냥 무작정 예뻐지면 좋은 거잖아? 날씬하면 좋은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욕망을 따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없고 그냥 남들을 위한 껍데기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그냥 내가 좀 지금 불편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살이 너무 많이 찌면 활동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지금 충분히 날씬해요. 그 소위 말하는 그냥 BMI 기준으로 보통 수준이에요. 하지만 남들 눈에 더 예뻐 보이고 싶다는 욕망을 쫓아서 마름으로 간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다이어트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어떤 다이어트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번으로.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 후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를 혹독하게 대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방법도 막 쓰고 약도 먹고
네, 굶고 네, 막 운동을 굉장히 격렬하게 막 하루에 3시간씩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나에게 너무 엄격해서 생기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저에게 그렇게 엄하고 혹독했던 이유가 제가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에 그냥 컸던 부분 하나가 그냥 피부였던 거고 그 외에도 아 그래 좀 허리도 더 날씬했으면 좋겠고 허벅지도 더 가늘었으면 좋겠고 네, 뭐 또 그냥 얼굴도 좀 더 이렇게 갸름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그런 모든 불만을 다 나에게 그런 잘못된 에너지로 표출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막 굶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말이긴 하지만 그냥 나는 나 있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스로에게 좀 관대하게 대하면서 좀 너그럽게 대해보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올곧게 서 있지 못하면 내가 하는 행위들이 다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현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다이어트 시작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의 시선들이나 내부의 어떤 컴플렉스들. 근데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데 시작했을 때 좀 불안정해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게 또 사람들의 잘못인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맞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뭐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내가 외모에 대해서 좀 더 놓자라고 해도 사실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다이어터분들 많이 만나면서 여성분들 얘기 보면 좀 여성분들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남자가 느끼는 사회적 어떤 뭐 압박, 뭐 맨박스 같은 게 있다면 네. 여성분들한테도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특히 사회에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외모를 평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심지어 무슨 남도 아니고 가족 가까운 사람끼리 일어나잖아요. 제일 심하죠. 가족이. 네, 오히려 가족과 친구라는 이유로 더 맞아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걸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특히 이 어릴 때 형성되니까 이런 것들은 맞아요. 이게 될까? 이게 어렸을 때 약간 그렇게 좀 잘못 꼬여진 것들이 어른이 됐을 때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쳐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관대하면서도 더 좋은 길이 있는 걸 찾는 연습을 하는 건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냥 뭐 무조건 날 사랑해, 느슨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되죠. 근데 그냥 나를 좀 더 있는 대로 보고 그냥 존중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모습을 갖고 나가는 애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방법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좋아요. 자, 우리가 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음 또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식단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뭐 이제 직관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혈당이 떨어지고 인슐린 반응이 적어지면서 염증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되게 이렇게 길게 놓고 크게 우리 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식단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장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장이 뭘 어떻게 나빠졌고 어떻게 좋아지나 이거를 좀 잘 모르시거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장이 왜 망가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탄수화물 식단이 어떻게 장을 망가뜨렸는가. 좋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현대인의 장이 왜 망가졌는가에 시작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좋아요. 그러니까 장이 중요한 건 사실 다 알잖아요. 장이라는 건 사실 우리 영양소 중에 많은 걸 흡수하는 장기고, 맞아요. 또 어떤 방어체이기도 하고. 여기가 왜 망가졌는가. 근데 이제 매니저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는 현재 식단에 문제가 있다. 들어가 보죠. 그렇죠. 탄수화물 정확히는 정제 탄수화물인 거죠.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메인 식사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네.
우선은 어디서부터 이 소화 장 건강을 얘기하면 사실 이 입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웬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이 가공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드러워요, 음식을. 네. 많이 씹지 않고도 꿀떡꿀떡 삼킬 수 있게. 왜냐하면 그래야 식감이 부드럽고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음식들이 다 되게 먹기 쉽게 편하게 삼킬 수만 있게 준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씹지 않고 삼키면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럼 위에서의 소화가 부담스럽게 되고 원래는 입에서부터 잘 씹어서 내려간 음식이 소화에까 버무려지면서 위에서 살균을 하고 약간 소화를 도우다가 소장으로 내려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 위가 입이 해야 할 일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위장 질환이 어마어마하죠. 막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위염 이런 거 그냥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죠. 맞네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강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가 안 좋아지고 그럼 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음식물을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먹은 지는 사실 얼마 안 됐고 원래 위가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살균이거든요. 네. 외부 음식물에 묻어있는 그런 나쁜 세균 같은 것들을 강산으로 위산으로 살균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건데 네. 이 혹사당한 위가 위산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함으로써 살균 효과가 떨어지니까 네. 안 좋은 세균들이 장에 네. 고스란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에 나쁜 세균들이 네. 증식을 하게 되고 이게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이게 급성으로 나타나는 걸 장염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대장균 같은 게 너무 과도하게 번식을 해서 막 설사를 한다던가 해산물 잘못 먹었거나. 보통 이제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근데 그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위산이 부족함으로써 늘 그 문제를 달고 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이제 소장, 대장에서 어떤 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지킴이 군단들, 유익균, 중간균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들. 미생물들의 유익한 균들이 베이스가 돼서 견고하게 방어를 하고 있으면 사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번성하다가 사멸되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지만 네.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 속에 있는 많은 식품 첨가물들 특히 유화제 계열들이 네. 이 균들의 그 세균총이라고 하나요? 그 균들의 어떤 삶의 그 터전을 싹 밀어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균이 제대로 생착이 안 돼 있는 애매한 누더기 같은 장 상태에서 이런 나쁜 균들이 몰려 들어오면은 그들의 이제 새로운 정착지가 되는 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질병까지 번지게 된다면 소장 내 세균 과증식 뭐 SIBO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흐름을 타고 장까지 와서 컨디션이 나쁘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 몸이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SIBO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가 사실 우리가 간헐적으로 이제 아플 때 먹는 항생제. 네네. 그러면 이제 그냥 장은 황폐하다. 그렇죠. 뭐 글루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면 이제 이미 익히 잘 알려진 그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의 조눌린해서 장벽 허무는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와닿지 않아 하는 게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끊고 몇 개월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아진 다음에 밀가루를 다시 먹었을 때 안 좋은 반응이 다시 생기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만 이 밀가루의 위험성에 대해서 네 이제 인정을 하지 그냥 밀가루가 맛있어서 먹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는 백날 얘기해봐야 어떤 식이냐면 난 그래도 아침마다 화장실 잘 가고 내 장 되게 건강해 난 문제 없을 거야 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밀가루를 거의 주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우리가 밀가루가 사실은
맛있어서 밀가루를 먹는 경우보다는 그냥 밀가루가 익숙해서 밀가루를 먹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우리는 고기나 해산물이나 혹은 기타 단백질 식품을 통해서 네.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하는데 네.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밀가루다 보니까 음. 이 밀가루에서 단백질을 섭취해 해온 어떤 내 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할 때 고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떠올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성향을 보이시는데 왜냐하면 고기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가 쉬운 형태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죠. 고기 안 먹다가 먹으면 되게 막 속 더부룩하고 얹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나마 소화가 쉬운 밀가루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이해는 해요. 아, 그 밀가루 음식 줄여야지. 이해는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생각하세요. 밀가루가 먹고 싶다? 혹시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단백질 식품을 좀 의도적으로 찾아서 먹어보고 네, 그 내 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되게 밀가루 끊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눈과 입이 만족하는 것과 우리 뇌와 소장이 만족하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와 장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내 식욕이 더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만약에 내가 뭔가 충분히 먹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음식에 대한 탐닉이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 뭔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걸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위에 문제가 있고 장에 문제가 있어야만 이게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케이스는 늦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그건 빨리 병원의 치료와 나의 노력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고 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네. 네, 뭔가 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위와 장의 건강 문제를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지금 컨디션 안 좋은 게 있고 살도 잘 안 빠지는 것 같고 식욕도 불안정하다 했을 때 그때 장 문제를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검사 같은 게 있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특정해서 검사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면은 네. 위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펩시노겐이라는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가 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서 네. 그 비율 같은 것들을 찾아서 뭔가 네, 지금 뭐 위산 충분히 분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일반 검진 그 센터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이 위 건강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좋아요. 네, 그런 검사들로 알아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제일 정확한 건 위 내시경 검사죠. 위 네, 내시경? 위 내시경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고 이런 검사를 다 했는데도 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근데 뭔가 위에서 늘 소화가 안 되고 얹힌 기분이 든다라고 할 때는 이제 뭐 특별히 무슨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위산 보조 소화 효소제들이 있어요. 베타인 HCl이라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염산 보조제거든요. 위산의 성분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성의 힘을 좀 더 높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보조제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좀 소화가 더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 정도 거의 그냥 건강 기능 식품이니까 말 그대로 영양제니까. 이름 뭐였죠? 베타인 HCl. 베타 N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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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같은 논리로 그 해외에 있는 그 역류성 식도염 관련된 의사 콘텐츠에서 네. 되게 많이 등장하는 식품이 있어요. 뭐요? 유기농 사과식초요. 그렇죠. 그거 충분히 도움이 네. 되죠. 네, 맞아요.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 산도가 모자라고 위가 소화를 제대로 못해서 맞아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빨리 맞아요. 넘어가야 되는 맞아요. 이 일을 덜해서. 근데 그 결과가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넘어가는 이제 역류하는 일이 생기니까 여기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처방하는 게 덜 산도를 낮춰주는 제산제를 넣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기존의 의학에서는 네. 산도가 이렇게 시큰시큰한 게 문제니까 그 네. 시큰한 걸 눌러주기 위해서 네. 제산제를 넣어주는데 네. 그리고 여기가 너무 오래 음식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강한 산성 그 액체 많이 노출되니까 또 여기 상하니까 제산제 넣어주는 건데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의사들은 그럴 때는 유기농 사식초를 처방해서 그냥 식사 전후나 아니면 식사 중 같이 마셔서 산도 높이면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게 좀 신기했던 건 그 영상들의 댓글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 저거 영상 보고 고쳤다? 나 저를 되더라. 그래서 약간 같은 원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비슷한 원리고 기존 의학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약간 소화기로 불 끄듯이 그냥 그 증상에 대한 해결을 하는 처방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그 증상이 생겼을까를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네. 그 왜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딱 말씀하신 케이스가 그렇게 완전 정반대로 이렇게 갈려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재산제냐 아니면 산도를 더 높이느냐. 네, 이런 건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당장 네. 여기가 막 너무 속이 쓰린 분들한테는 재산제도 도움이 되죠. 여기가 지금 상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그거를 재산제를 1년 365일 거의 매일 달고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서 그 왜를 찾아가는 게 답이 되겠죠. 증상 치료가 아니라 본질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위에 안 좋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우선 1순위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잘 씹기. 네. 저작을 충분히 해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거. 이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보조제들이나 어떤 요법들을 추가하는 것들. 네. 저도 사과식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위와 관련된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혹시 뭐 입장이 있으세요? 건강에 관심이 있고 식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단 거, 밀가루 이런 것까지는 이제 좀 납득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피에 되게 극렬히 막 저항을 하세요. 이 주제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잖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 진짜. 건드려 보죠. 커피가 위에 문제가 된다? 그쵸. 위벽을 자극을 해서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위벽이 점점 깎이고 얇아지는 그 악순환의 특히 공복에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커피를. 네,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커피를 끊는 게 사실은 또 1순위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위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술이나 뭐 밀가루 끓는 생각은 빨리 하는데 병원에서 말씀하고, 커피는 좀 쉽게 못하죠. 네. 그래서 사실 커피가 위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전신에 영향을 주는, 카페인이라는 게 전신에 영향을 주잖아요. 강력한 대사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카페인 끊기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 어떤 도전 과제인 것 같아요.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부정맥 있었다고. 부정맥 진단 받고 의사 선생님이 아직 젊으니까 시술이나 약을 하기 전에 생활 습관이랑 음식 교정을 해보고 3개월 정도 해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은 이제 그때 약을 쓰자라고 결론을 내리셔서 그때 이제 뭐 카페인, 탄산,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고 특히 이제 어떤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다 끊고 잠도 굉장히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카페인을 한 3달 정도 끊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3달이요? 네, 100일 정도. 네, 근데 제가 늘 카페인 끊는 그 경험담을 말씀드릴 때 처음 3일과 처음 일주일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카페인 반감기가 뭐 6시간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 몸속에 그동안 쌓여있던 카페인들이 다 완전히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 정도고, 이 3일째 되는 날 막 몽롱하고 하루 종일 자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어지럽고 막 메스껍고 진짜 뭐 무슨 정말 금단 증상처럼 카페인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말 힘들고, 이걸 못 버텨서 대부분들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술 같은 거는 안 좋으니까 끊는 건데 카페인은 더 나아지려고 끊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내가 나아져봐야 뭐하나 그냥 먹고 말지 하면서 이제 그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이제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살려고 끊었죠. 그랬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 급격히 하락했던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이 대사 활성 물질로서의 카페인을 몸에서 요구해요. 아, 나 조금 그것만 먹으면 힘이 날 것 같고 막. 조금만 넣어줘. 조금만 넣어줘 정말. 조금만 넣어주면 난 열심히 할 거야. 네, 이런 느낌으로 몸이 막 갈구를 해요. 그 느낌은 그래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살기 위해서 참았죠. 그 과정을 버티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초연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의 안정이 되고 커피가 없어도 내가 온전히 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구나가 되는 데까지는 그래도 한 두세 달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 기네요. 생각보다 이 카페인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몸을 많이 건드린다라는 거를 끊고 나서 느꼈고 그리고 나서 처음 다시 카페인 먹을 때는요 탁 먹는 순간 진짜 머리에서 폭죽 터지는 느낌으로 막 뇌가 반짝반짝 이 느낌은 정말 끊었다 마셔본 사람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그 금연하시다가 담배 피시는 분들의 표정이 생각나네요. 오, 그런 느낌? 네.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지만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니코틴이나 카페인은 어쨌든 네. 뇌에서 뭔가 작용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과정에서 뭐 금단 현상 말고 뭐 몸이 뭐 나아졌어요 하면서? 아, 그쵸. 나아졌죠. 왜냐면 제가 그때 부정맥 진단을 받고 석 달 동안 카페인 끊고 수면 잘 챙긴 것만으로도 없어졌어요. 부정맥이? 네. 병원에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지내시다가 만약에 더 힘들어지면 오세요. 나중에 정기검진 받으면서 그냥 추이만 보세요라는 수준으로 좋아졌거든요. 지금은 거의 증상이 없어요. 저 이거 중요한 것 같은 게 네.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알 수 없는 문제가 몸에 있을 때 이때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카페인 단식과 수면일 것 같아요. 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지. 이게 답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메인님이 주신 인사이트대로 3개월 버텨야 된다. 최소 3개월인 것 같아요. 참고로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였어요. 지금 안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회복력이 네. 뒷받침되던 시기여서 네. 3개월 만에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예를 오케이. 들어 네, 연령대가 좀 더 높으신 분들이라면 회복하는 데에 더 그렇죠.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3개월은 정말 최소한의 기간인 거고 네, 그거를 감안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카페인 단식을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잠도 중요해요. 말씀하셨다시피. 두 개 같이 해야죠. 그리고 둘 중 하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카페인 드시는 분들은 잠도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보통 많은 분들이 난 커피 마시고도 바로 잘 자라고 되게 호언장담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정말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끊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끊어보면은 수면의 질이 다르더라. 눈을 감고 잠드는 거랑 눈을 감고 잠드는데 깊게 자는 거랑 다르다. 네. 그러니까 수면과 숙면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건강 문제 있는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아 보시고 마음 아프지만 힘들겠지만 카페인만 당장 끊어보시고 3개월 버티시고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진짜로요. 네.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들지 않고 안전합니다. 오히려 돈이 덜 들죠. 커피를 안 사 마시니까. 그러네요.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위에 문제를 만드는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위도 꽤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장으로 가야죠. 네. 소장 관련해서 소장의 문제를 만드는 습관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안 좋은 음식. 예를 들어서 소장 내에 유해균을 과다 증식시켜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 중에서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까요? 그쵸. 우리 장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되게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고 그 미생물들을 굳이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뭐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그 사이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애매한 친구. 네.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유익균이 많은 컨디션에서는
이 유익균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자기들이 조금 얻어서 이렇게 자기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소화하고 남은 것들을 배출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 장벽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단세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되게 굉장히 상냥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아까 위가 안 좋았을 때 나쁜 음식을 잘못 먹으면 들어오는 유해균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대장균 같은 것들. 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장으로 넘어온 애들. 네, 그런 아이들을 우리 몸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이 강해서 이 새로 들어온 유해균들이 어떻게 정착할 장소가 없으면 그냥 얘네들은 그냥 떠내려가서 그냥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게 사실은 이 장에서 있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해주고 또 반대로 우리 몸에서 나쁜 일을 하는 균들이 있어요. 네. 유해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가지고 자기네가 먹고 소화를 시켰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결과물이 알코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뭔가 늘 약간 몽롱하고 네. 알딸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소위 브레인 포그라고도 하는데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내 유해균들이 만들어낸 네. 그런 미량의 알코올들 네. 영향이 있다고도 해요. 뭘 먹었을 때? 보통은 당분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은데 술도 효모균들을 활용해서 당분을 알코올로 먹이로 해서 그 알코올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이 배 속에 장 안에 똑같이 양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나쁜 균들이 우리가 먹은 과당을 가지고 자기들이 대사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는 늘 술에 취해 있는 약간 몽롱한 상태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장내 유해균들의 역할 덕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건 신기하네요.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결국은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을 줄여주는 식이요법을 하면서 이제 이 장벽, 우리 몸인 장벽 세포들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식단을 했을 때 사실 이 유익균, 유해균 이런 걸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 장속 자체가 거대한 생태계인데 네. 그들만의 생태계인데 이걸 외부 요소로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 유산균을 뭐 1000억 마리를 먹는데 여기 얼마나 살아서 가며 걔네들도 똑같이 기존의 균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자리에 생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생각해보면 약간 그 새로운 대륙에 탐험 이제 배를 보내는데 가는 중에도 마음 아프지만 맞아요. 가는 중에도 무슨 일이 생기고 도착한 친구들이 도착해서 네. 전투를 막 상륙해서 전투를 해서 들어가서 터전을 잡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비유다. 네. 또 비유 괜찮았네.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대륙에 있는 기존 세력을 굶겨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세력을. 좋은 세력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은 좀 이렇게 키워주고 나쁜 세력들을 굶겨 죽이는 방법인데 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분,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면은 이런 유해균들이 많이 사멸이 되는 거죠.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유익균을 살려주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다양한 식품의 섭취, 그러니까 뭐 채소, 단백질 식품군, 그다음에 또 뭐 탄수화물 소량의,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들. 어떤 게 좋은 탄수화물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중에서는 저는 뭐 밥 종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미밥이나 뭐 흰밥도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과당, 설탕, 뭐 그다음에 과일류, 그러니까 너무 단 과일들, 현대의 과일들 사실 너무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밀가루 안 먹고, 네, 그다음에 음료수. 요 정도만 피해줘도 저는 장 건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은 그 자체로 장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먹고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식단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자칫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음. 뭐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맞아요.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게 되거든요. 뭐는 절대 안 돼. 네. 그렇죠. 그게 항상 위험하죠. 네. 네.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면은 뭐 밥은 절대 흰쌀밥 뭐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아까 초반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양과 그 다음에 빈도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크지 이거를 먹느냐 마느냐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뭐 너무 단 과일 음료수 그다음에 밀가루 설탕 또 뭐 있죠? 뭐 술이었죠? 술, 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여러 가지를 적당히 먹어줄 수 있을 때 사실 장은 제일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음식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음식을 처리하는 그 개인의 몸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똑같은 물질, 괜찮은 물질조차도 처리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도관 배관에 고장 나면 물은 자연스러운 물질인데 물이 새고 녹이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관이 고장났으면 물 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적으로 그걸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멈춰줘야 되는 거지. 근데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그 탄수화물이 나쁘다 아니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로 생긴 문제 때문에 커졌을 때는 탄수화물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가 답인 거죠. 근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면서 뭐가 있냐면 그 되게 식품의 다양성도 중요하단 말이죠. 또는 뭐 항산화 물질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근데 또 물질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과일도 보면 뭐 항산화 물질인 과일도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과당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내 몸이 지금 과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몸이야. 그럼 지금 항산화 물질이 있다고 해도 몸이 잘 못 처리할 거고.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내 지금 장이 지금 고장났어. 이때 근데 식이섬유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리 내가 여기에 좋은 뭔가 식이섬유를 넣어도 장한테는 오히려 더 아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던가 아니면은 15소장 내 세균 과증식 상태, 네. 나쁜 균, 유해균들이 너무 많은 그렇죠. 상태에서는 유익균들을 위한 무언가를 넣어줘봤자 그걸 이용해줄 유익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맞네요.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유산균을 먹어도 비싼 네, 진짜 그땐 정말 비싼 똥만 나오는. 네. 비싼 똥만 나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네. 1차적으로는 유해균을 인위적으로라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건 거죠. 항생제 같은 걸로. 네, 그렇죠. 이럴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은 네. 이때 이제 제균 치료라고 하는데, 네. 네, 균을 우선은 싹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완전 뭔가 잡초가 무성한 밭을 그냥 트랙터로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있던 좀 나쁜 게 있던 네,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새로 시작하자. 네, 완전 리셋. 아, 그 다음에 네. 거기에 정말 한 올 한 올 심어야 돼요. 이렇게.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확 번성시킬 수는 없어요. 네. 뭐 밭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장을 밭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장에 약간 해충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네, 그게 싹 막 불질러서 다 태우고 다 갈아엎고 잡초 같은 거 다 뒤집어 엎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뭐 장에 도움이 되는 뭐 보조요법 영양소라던가 그다음에 또 유산균 같은 거를 같이 먹어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식단을 그 어떤 유해균들의 먹이가 될 만한 거는 일절 차단을 하면서 네, 소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하고 사실 기존의 어떤 이런 치료에서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 장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써야 할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균들의 밑받침이 되어주는 이 밭에는 조금 무관심한 것 같아요. 토양의 영양분 같은 게 모자라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산균 뭐 먹을지만 생각하니까. 네. 그냥 맞아요. 심기만 하면 당연히 잘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밑바탕이 되는 네. 밭의 어떤 그런 땅의 어떤 건강 상태가 중요하듯이 우리 네. 장벽의 어떤 건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조제들도 같이 써주는 게 좋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고기 육수, 사골 그래요? 이런 거라고 해요. 네, 네.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글루타민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네. 장 그 벽이 좋다.
네, 회복에 장 점막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챙겨 먹어주면 좋죠. 그러니까 결국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게 고기도 잘 먹고 채소들도 잘 챙겨 먹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래서 조금씩 골고루 잘 먹어라라는 말이 나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장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몇 번 했죠, 저는. 혹시 이거 들릴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장치료요. 왜 시작했어요? 저는 화장실도 되게 잘 가고 장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언제쯤에? 2018년쯤 그러니까 키토도 꽤 해서 네. 체력도 되게 좋았고 좋아요. 이런 이야기 나름 살아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좋다 하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저는 다른 문제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장 치료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네? 제가요? 저 화장실도 매일 잘 가고 되게 건강한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마 유기성 검사에서도 장에 유해균 있는 걸로 나오고 유해균에 이제 돼서 쌈물이 나온 걸로 나타나고 피 검사상으로도 이제 좀 뭔가 갑상선 기능 저하 네, 이렇게 저하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너무 건강한데 도대체 왜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제가 또 병원에서 해주는 이야기를 되게 잘 듣는 모범생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균약 같은 경우는 그때 2주를 복용을 했고 어떤 약이에요 그게? 그게 항생제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루타민 성분의 어떤 보조제랑 그다음에 유산균 성분인데 이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유산균 그 캡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 약도 항생제 한 가지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2주 정도 먹으면서 아주 타이트한 저탄고지 식단을 같이 병행을 했죠. 이게 장에 있는 유해균들 중에서는 또 곰팡이가 있어요. 뭐 칸디다라고도 부르는데 네, 칸디다균. 네, 칸디다균 그런 것들은 항생제를 써도 잘 죽질 않아서 진균제라는 약을 쓰는데 이게 엄청 독한 약이거든요. 네, 또 무좀약 같은 거에도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식단을 타이트하게 해도 사실 장내에 있는 칸디다는 죽을까 말까 한다더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끈질긴 놈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균이 되더라도 다시 재발이 굉장히 잦은 편이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과 식단을 병행하고 한 2주 정도 식단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좋다고 느꼈던 거는 좋은 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더 좋아질 수 있는 더 뭔가 희망찬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비유를 많이 하냐면은 키토 하기 전에는 지하 2층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거의 암흑 속에서 살아왔다면 키토를 하고 나서는 지하 1층 아직 1층이에요? 지하 1층 지하 1층. 약간 반지하 살짝. 저기 해가 조금 보여. 근데 그걸로도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좀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이제 여기가 지상이구나 느꼈었어요. 정말로. 그때 2주 만에 치료만으로 아니면 그 뒤에 더 이어서? 2주 만에 치료만으로도. 장이 그렇게 예민하고 네, 굉장히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근데 약간 고려해야 될 게 저는 이미 키토식으로 한 그때 2년 이상을 식단을 해오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나름 장치료 식단을 하면서 좋아진 컨디션이 그거였던 거고 그 기간 플러스 약간의 치료가 부스터가 되어준 거지 모든 사람들이 2주 만에 다 그러니까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계단에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그 턱을 키토식이라는 식이요법으로 넘었다면 누군가는 지하 10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병원에 가셔야죠. 근데 이제 이 지지부진한 지하 1층에서의 어떤 그 턱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줬던 게 이제 그때 받았던 장치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2주가 그냥 수월하진 않았어요. 다이오프 증상이라고 하는데 다이오프. 네, 이 균들이 죽을 때 그냥 곱게 죽지가 않고 죽으면서 약간 독성 물질들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네. 한 달 넘게 이 다이오프 증상으로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인 부분이라 제 경험담 하나를 이렇게 일반화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저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이제 약간 가스가 많이 차요 배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뿡뿡이가 되는데 네. 그 냄새가 아, 정말 독해요.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정말 독한 가스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진짜 이게 그냥 내가 음식을 좀 먹어서 생기는 그 가스와는 다르다. 와 진짜 뭐가 죽긴 죽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독한 가스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정도 증상 한 2, 3일 정도 그리고 좀 졸려요. 굉장히 몸이 피곤한데 약기운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졸려서 잠을 많이 잤었고 잘 쉬어야겠네요, 이 기간 동안은. 네네. 무리한 스케줄 잡지 말고 네, 좀 잘 쉬면서 잘 먹고 약 잘 챙겨 먹고 하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균 요법이라고 부르는데 소위 말하는 기능의학 병원이라고 부르는 병원 가면은 어느 정도 이런 약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가에 대한 노하우들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관련된 검사를 하실 수 있는 병원이면은 다 이런 제균요법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유기산 검사라던가 유기산 검사. 네, 혈액 검사를 좀 디테일하게 봐주시는 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병원들 가정의학과나 내과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약간 좀 그래도 기능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계신 곳에 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 네, 그렇죠. 아니면 어떤 내과나 이제 가정의학과에서 모든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그냥 어떤 이런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한다 혹은 뭐 무슨 장누수 증후군 검사를 한다 뭐 이런 병원들은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열려 있으신 분들이어서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카페인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포인트는 네. 혹시나 또 알 수 없는 건강 증상 뭐 장이 안 좋으면 너무 명확하고 네. 장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당연히 명확하고 그 외에도 뭔가 장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알 수 없는 이상 증상이 있을 때 한번 장에 문제가 있을지 검사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검색하실 때 뭐 이제 그 병원에서 홍보하는 뭐 물들이 있을 테니까 뭐 장누수나 뭐 장치료 같은 걸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뭐 기능학 병원들 검색해봐서 좀 거기서 이걸 다루는지 좀 보고 선택하는 게 가능하겠다 정도. 네, 그럼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요즘에 지금 메이님 건강 상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나는 늙어가고 있는 한 생명체구나라는 거를 나이가 40이 접어드는 무렵부터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선배들이 40 돼봐라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다 막 이런 얘기할 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가 노력을 해서 지킬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의 나이 들매 어떤 그 느껴지는 신호들이 있어요. 네. 사실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약간 폐경까지는 아닌데 이 여성 호르몬 수치들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들이 굉장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천천히 일어나죠. 갑자기 딱 꺼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감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컨디션이 안 좋았다면 이 나빠지는 것조차도 그 나쁜 컨디션 밑에 숨어서 느끼질 못했을 텐데 맞아요. 컨디션이 쭉 끌어올려진 상태에서
뭔가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를 하고 빠르게 병원으로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뭐 건강검진을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했을 때 뭐 무슨 슈퍼솔저처럼 완벽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쓰면서 낡아가고 있는데 몸을 굉장히 섬세하게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근데 이게 요즘의 제 컨디션인 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네요. 만약에 그런 지금이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오히려 또 지금 건강 달랐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마 병원을 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네, 뭐 모든 생계 활동을 끊고 치료에만 전념을 해야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왜냐면 그동안 이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마저 없었으면은 네, 진짜 전체적으로 다 문제이지 않았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메이님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뭐 메시지 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최겸님께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좋은 일에 쓰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채널과 책을 보면서. 그래서 뭔가 이 채널에서의 많은 좋은 기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마음속이나 어떤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인지한 그 순간부터가 사실 해결의 시작이거든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이 인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기틀이 발판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문제를 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어 있는 순간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기적 같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내가 놓지만 않으면 언젠간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으시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식단이든 운동이든 생활 습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네,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내가 나를 놓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잠깐 쉬면 돼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힘이 생기면 가면 되고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1년 365일 매일 뭐 탄단지 뭐 128 뭐 그 비율을 지키면서 사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8년 동안 꾸준히 이 식단을 해옴으로써 어쨌든 지금의 컨디션이 만들어진 것처럼 놓지만 않고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기 마련이라서 네. 그래서 소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사실 속도는 나에게 맞는 속도가 가장 좋은 속도다라는 걸 잊지 않고 네, 방향만 잃지 마시고 잘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오셔야겠네요. 네.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계 마이클 조던 그리고 메이님 네. 함께 또 이야기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걸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하신 것도 질문해주시면 또 준비해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